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 질환은 주로 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면서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기존에 알려졌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보다 전파가 빠른 것은 물론 증세가 심해지면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지는 그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학 전문가인 고려대 약대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만 하면 새로운 감염 질환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수만 년 전에 철새에 있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와서 독감이 됐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새로운 감염 질환이 나타나는 원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과거에 사람에게 감염하지 않았던 병원체가 돌연변이나 아니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동물에게만 있었던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경우를 보통 인수공통, 영어로는 주노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원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독감부터 신종플루, 에볼라까지 이 동물에 의해 발생한 감염 질환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이 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질 경우 생존 네. 환경이 달라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강력한 전파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과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없었던 질병이고 사람에게 감염하지 않았던,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었던 병원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병원체들이 어떠한 이유로 사람에게 감염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감염을 하게 되면요, 사람에게는 이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없다 보니까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감염하고 쉽게 전파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가장 겁을 주고 있는 게 메르스 아니겠습니까? 네. 중동 지역에서 발생해서 국내에 확산된 메르스의 경우 많은 분들이 낙타에 의해 발생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또 박쥐에게 원래 있었다란 말도 있고요. 네.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에게 발생하게 된 겁니까? 아직까지는 가설인데요. 원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를 숙주로 해서 서식하는 바이러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들 박쥐가 낙타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잦은 접촉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조류 바이러스였던 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포유류인 낙타에 감염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아가서 중동 지역에서는 낙타라고 그러면 신성한 동물이면서 또한 사막을 이동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낙타하고 사람하고 접촉이 꽤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때문에 낙타에 새롭게 감염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까지 감염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유독 이렇게 요즘 들어서 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가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러한 케이스로 가장 대표적인데요. 예. 많이들 알고 계시는 H5N1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접촉이 없어도 한 번에 넘어가는 케이스가 희귀하긴 한데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일반적으로는 메르스를 포함해서 오랜 기간 숙주와 또 다른 종류의 숙주가 오랜 기간 접촉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환경 파괴도 들을 수 있고요. 지구 온난화 과정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쥐와 같이 좀 희귀한 동물들이 서식지가 파괴가 되면은 이러한 그 동물들이 그러니까 사람하고 친밀한 동물들, 가축이나 이런 것들과 빈번한 접촉이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람까지 넘어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특히나 DNA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RNA 지놈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일어나면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기작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고요. 근데 다만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R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어서 교정 기작, 그러니까 중화효소 자체는 교정 기작이 없는데
또 다른 효소가 이거를 교정할 수 있는 효소가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뭐 사우디 바이러스하고 우리나라 바이러스 사이에 변이율이 크지 않은 이유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RNA 지놈을 가지고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네. 변이가 보다 용이한 거는 맞습니다. 네, 이 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자연 파괴를 하면서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노출된 그 원인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동물에게만 있던 특정 바이러스로 인한 신종 감염 질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누구나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뭐 환경 파괴를 최소한 줄여야 되는 연구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지구 온난화 방지 연구도 해야 되고요. 뭐 지구 온난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대표적인 게 댕기열 같은 건데 우리나라를 경우를 봤을 때 지구 온난화되면서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과거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질병, 특히 열대나 아열대성 풍토병으로 여겼던 뭐 황열이나 댕기열, 특히 뭐 에볼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질병들이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됐었는데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질병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보면 요즘에 메르스 초기 대응 문제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의 사태를 일으켰다라고 질타를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실제로는 평상시에 꽤 많은 일들을 하고 그 연구자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의 발생 또는 발생 증가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나 병원체들 리스트업하고요. 네. 실제로 대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아가서 뭐 이런 신변종 바이러스 방지라는 차원에서는 이런 바이러스들 연구하시는 연구자들하고 뭐 해당 질병들에 대한 공감대를 좀 보다 형성을 많이 하고 실제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툴,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뭐 병원체들을 공유하는 보다 효율적인 문제, 그러니까 효율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한 뭐 공유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개선을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약간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한 연구비 뭐 증액이나 충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에 메르스의 경우에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서 더욱더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는 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오히려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뭐 이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연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 질병들 리스트업 해가지고 뭐 백신을 예비 백신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치료제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만 이런 질병들이 말 그대로 신변종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기존에 있는 병원체나 질병들이 옮겨올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연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처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혀 예상을 못했던 중동 같은 경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요. 출현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좀 대비하기가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원도, 연구에 있어서는 지원도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한 가지 끝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메르스 바이러스가 습도에는 취약하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습도가 높아지면 나아질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혹시 온도와도 상관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부에서는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높은 온도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 생존력이 약해진다는 의견도 있던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뭐 습도가 높아지면 물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같은 연구 결과에서 온도에도 취약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20도 조건과 30도 조건일 때 30도 조건에서 더 바이러스 생존율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30도보다 더 높아지면 물론 바이러스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취약한 면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원래 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사우디에서 우리나라 유입됐기 때문에 사우디는 우리나라보다 평균 기온이 지금 한 10도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원한, 물론 지금 저희 예상치 않게 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이고요.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이 고온 현상인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보다는 훨씬 더 시원한 조건이 되니까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좋겠죠, 상대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전파력을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더워지기를 온도가, 바라는 예, 분들은 높아지면, 없겠지만 예, 말씀 주시죠. 네,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더워지기를 바라는 분들은 없지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습도가 높고 차라리 온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어쨌든 조금. 다만요, 지금 발생 자체가 이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네. 조건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 온도보다는 안쪽 온도가 훨씬 시원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네, 지금까지 바이러스학 전문가인 고려대 약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신종 감염 질환이라는 게 언제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서 예방 대책보다는 이번 기회에 예방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장기적으로는 정말 지구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또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